마이크 테스트 빌런입니다. 이번 영상은 돈키호테 탐방기, 동묘 시계 탐방기처럼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시계 탐방기입니다. 이 영상은 총 3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1부는 시계 구경기예요. 이곳 하이시간이 명품 시계를 취급하는 오프라인 매장 중에서는 가장 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되게 많은 시계들이 있는데 전부 보여드릴게요. 가볍게 시계 구경하시기 좋을 거예요. 2부는 워치메이커와의 문답입니다. 하이시간이 CS센터를 매장 안에다가 구축해 놓았습니다. 예지동이나 동네 공방 수준이 아니라 럭셔리 브랜드나 백화점 수준 이상으로 보이고요. 우림과 스와치 그룹에서 근무하신 워치메이커와의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구력이 있으신 애호가분들의 무브먼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3부는 명품 시계 업체 직원과의 문답입니다. 정말 현실적이고 묻기 어려운 내용들을 담았어요. 처음 보이는 건 하이엔드 브랜드들입니다. 바쉐론 콘스탄틴 오버시즈와 크로노그래프, 브레게 마린과 GP 로레아토. 브레게와 GP는 최근에 자주 보기 어려워진 것 같아요. 위블로 클래식 퓨전, 저는 좋아하는데 평가가 세게 갈리는 브랜드고요. 파네라이 역시 최근 들어서 점점 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정체성과 타겟층이 꼬인 듯한 느낌을 받아요. 제니스 크로노마스터 오리지널. 한국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조금 아쉽지만 대체가 불가능한 아이코닉 크로노그래프를 보유한 브랜드입니다. 독특한 스포츠워치는 쇼메고요. 브라이틀링 슈퍼오션. 슈오가 실물이 정말 화려해요. 잠깐 핫했던 오메가 크로노스코프, 바로 옆에는 오메가 컨스틸레이션과 스피드마스터, 스누피. 아마 이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스피크 마린이라는 독립 브랜드입니다. 비율이 되게 특이해요. 반가운 튜더 블랙베이 GMT, 블랙베이와 브론즈 블랙베이, 제가 아주 예전에 리뷰했었던 피아제 폴로 스켈레톤, 처음 보는 블랙의 밀리터리 워치, 예거 울신문, 바쉐론 콘스탄틴 말테. 그 옆에는 피아제 사각시계와 블랑팡, 빌레레. 브렉의 드레스와 IWC 파일럿. 그 옆에는 파네라이가 또 있습니다. 제가 리뷰했었던 에르메스 아소, 스카이드웰러, 금통도 있네요. 독채에 있는 파테클립. 이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가인 것은 확실해 보이네요. 샤넬 보이프렌드인데 샤넬 시계가 생각보다 엄청 비쌉니다. VC, 오버시즈, 뚜르비용. 파텍 필릭 퍼페추얼 캘린더. 말테. 이 코인 다이얼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브랜드일까요? 시간은 어떻게 보는 거지? 바쉐론 콘스탄틴 패트리모니와 56. 56는 리뷰를 했었고, 까르띠에 탱크 머스트. 이번에 나온 탱크 루이 오토매틱 가격만 괜찮으면 지르고 싶습니다. 브라이틀링 AVI B04. 이날 본 시계 중에서 이게 최고였습니다. 루트비어 금통인데요. 전 오히려 하이엔드 브랜드들이나 옆에 있는 데이데이트보다 이게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시계가 보여주는 존재감이 차원이 달라요. 한동안 이걸 보느라 여기서 못 벗어났습니다. 데이데이트와 스카이 드웰러 금통. 데이데이트 화이트 골드인지 플래티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스틸의 색감과는 완전히 달랐고요. 데이토나 브레이슬릿과 러버가 있는데 같이 놓고 보니 확실히 브레이슬릿의 밸런스가 더 좋았습니다. 데이토나 흰판은 링 두께를 보아하니 신형으로 보이고요. 건판도 신형이고, GMT 스트라이프, 배트걸. 이걸 뭐라고 부르죠? GMT 중에서는 이게 가장 예쁘더라고요. 청콤. 이게 뭐지? 요트마스터에 다이어가 박혀있네요. 억부터 시작하는 리차드 밀, 제이콥,
위블루 클래식 퓨전 설탕 버전. 네비타이머 금통인데 이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옆에 있는 쇼파인 알파인 이글보다 더 강해 보였습니다. 오버시즈 스켈레톤과 위블로 빅뱅 금통. 단종된 요트마스터 2. 데이토나와 GMT. 리뷰했었던 스카이드웰러 청판, 서브마리너. 서브마리너는 단일 품목으로는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거의 들어오는 족족 바로 판매가 된다고 해요. 오드마픽의 로얄 오크. 여기는 젠타네요. 제가 파텍 필립에서 가장 좋아하는 아쿠아넛. 파텍 필립 5905. 리뷰했었던 노틸러스 20 금통. 제 드림워치 15202. 로얄오크와 로얄오크 크로노. 로얄오크 다이버 버전인 로얄오크 오프셔. 예거 폴라리스 크로노와 파네라이. 태그 호이어 까레라 및 오메가 아쿠아테라 크로노. 튜더 GMT. 불가리 옥토 피니시모. 롤렉스 요트마스터 1. 오피 터콰이즈. 이번 신형 오피가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롤렉스 프로페셔널 라인들 서브마리너 데이트, 익스플로러 신형, 에어킹, 데이트 저스트들, 서브마리너 논데이트, 스타벅스, 또 데이트 저스트. 제가 데이트 저스트 라인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청판반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다양한 데이트 저스트 중에서는 독보적이었어요.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여성용 데이트 저스트. 다 돌고 보니까 루트비어 금통, 네비타이머 금통, 데이트 저스트 청판 바 정도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여기는 백화점도 아니고 브랜드의 공식 CS 센터도 아닌데 이렇게 고가의 장비들을 갖춘 CS 센터가 명품 시계 업체 안에 있다는 게 되게 놀랐습니다. 시계질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실력으로 인정받는 어떤 사업장도 이 정도의 시스템을 갖춘 곳은 없습니다. 독보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구형 롤렉스 익스플로러를 오버홀하면서 워치메이커 분께 시계 애호가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무브먼트는 무엇입니까? 그게 좀 궁금해요. 일단 확실한 거는 구조는 다 다르고요. 아, 구조가 달라요? 네, 시계마다 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구조가 요번에 새로 나온, 이번에 새로 나온 3135 같은 경우에는 예. 기존의 시스템하고는 완전 다르겠어요. 오. 렉스 같은 경우. 그리고 가장 안정적으로 세상에 뭐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에따 제품이 에타. 아무래도 여기저기 그 지금 리치몬드 쪽도 그렇고 아직 갈 길이 먼. 아, 그 정도예요? 무브먼트 구조는 브랜드별로 전부 다르다. 특히 이번에 출시한 롤렉스 신형 무브먼트는 기존의 시스템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가장 안정적인 무브먼트는 에타라고 생각한다. 리치몬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로 만들어진 무브먼트고 소재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리하는 입장에서 에타가 가장 편하고 쉽다. 세이코는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대체가 안 되는 부품이 존재합니까? 바늘이나 이런 미관상에 외관상에서 보이는 부분은 교체는 힘들고요. 나머지 안에 있는 부품들은 마모나 이런 것들 롤렉스는 공급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반대군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무브먼트 부품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다이얼이나 핸즈같이 외부로 보여지는 부품을 구하는 건 쉽지 않다. 아, 그러니까 클램프 나사를 너무 꽉 조이면 예. 무브먼트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러겠네요. 나사 조이는 거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음. 전 과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오토매틱으로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박이다. 것 같아요. 롤렉스의 경우 무브먼트와 케이스를 고정시켜주는 클램프를 필요 이상으로 타이트하게 조이게 되면 약간의 비틀림이 발생하면서 무브먼트에 무리가 가게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시계 브랜드들의 무브먼트 조립 작업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미묘한 차이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오메가의 경우 코엑시얼 무브먼트 무터는 전 과정 자동화 시스템으로 진행된다. 에타크론 방식과 프리스프렁 방식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방식인가요? 아니 수평 관계인데 예. 그 완성 피니싱이나 이런 거를 네. 어디서 빨리 찾고 안정화시키느냐가 어떤 브랜드에서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얼마나 노력해서 만드느냐 그러니까 엔지니어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구조도 나쁜 구조는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완성도를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려서 출시하느냐 왜 어떤 것도 나쁜 구조는 없다. 두 방식의 차이는 퀄리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의 차이이고 중요한 건 어떤 브랜드에서 작업했고 완성도를 어디까지 끌어올렸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같은 무브먼트를 하더라도 무브먼트는 계속 개선되기 때문에 출시된 지 오래되지 않은 무브먼트는 피하는 게 좋다.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죠. 아무거나 사서 예. 갖다가 예. 애플리 잘 보고 해보면 예. 새 시계도 정말 여지 없어요. 313도 처음부터 안정적인 건 아니고 부품 모양도 계속 바뀌어요. 마찰수를 줄여야 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좀 더 부드럽게 돌아야 되거나 막 롤렉스 3135 무브먼트와 후속작인 3235 무브먼트를 예로 들어보면 필드에서 3135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오메가에서도 코엑시얼 시스템 같은 경우도 처음서부터 그 지금의 완성도 있는 코엑시얼 휠이나 시스템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A 타입, B 타입, C 타입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 C 타입 같은 경우는 아예 회사를 코엑시얼 같은 경우 다른 데서 주문해 갖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오메가 코엑시얼 무브먼트도 지금처럼 완성도 있는 무브먼트가 아니었다. A타입, B타입, C타입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면서 조금씩 개선되어 왔다. 오메가 코엑시얼 2500은 에타에서 업그레이드된 무브먼트로 보고 있고 8500이나 다른 버전은 인하우스 무브먼트라고 생각한다. 튜더의 무브먼트는 롤렉스를 베이스로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지금은 다른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범용과 인하우스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완성도가 달라요. 마감 처리하는 상황도 있고 나는 공들인 시계야 이게 부품 예. 하나하나에 되게 범용과 인하우스 무브먼트의 완성도는 확실히 다르다. 소재, 마감, 피니싱, 공들인 노력이 무브먼트에 들어가 있고 이것들이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CK가 최상 등급의 에타 무브먼트를 사용했었고 시계를 사서 무브먼트만 팔아도 이득을 볼 수 있었다. 한 개의 시계를 오버홀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4시간 예주동에서 맡겼을 때는 되게 금방금방 나왔거든요. 잠깐 기다리고 있어요. 일반 무브먼트가 보통 4시간, 크로노그래프 같이 복잡한 무브먼트는 하루에 한 점 정도. 저는 오버홀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들어갈 줄 몰랐습니다. 시계 브랜드들의 오버홀 비용이 엄청나게 비싼 비용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지동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여쭤봤습니다. 흉내하고 기술하고의 차이가 좀 다르죠. 작업 환경이나 작업하는 시계 브랜드에서 생각하는 오버홀과 예지동에서의 오버홀은 많이 다르다. 워치메이커의 수가 부족해서 예지동에게 외주를 맡기려는 시도도 종종 있었는데 시계 브랜드들 입장에서 예지동의 작업 환경이나 시스템은 매우 열악하다. 3부는 명품 시계 거래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신뢰도 부분이었어요. 명품 시장의 캐파가 작아지고 있는 건 확실하고요. 그로 인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키웠던 명품 플랫폼들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는데 여기는 괜찮을까라는 의구심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 없이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구축해 놨는가, 이것이 신뢰도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이 시간은 매입 판매가 아닌 위탁 판매를 한다. 시계 판매는 꽤 높은 리스크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작업이고 시계는 한 사람이 한 개의 시계만을 구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과 시계 거래를 원치 않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 두 번째 궁금증은 진가품 여부에 대한 신뢰도였습니다. 최고의 딜레마다. 최근 연식의 시계의 케이스백을 열 것인가? 케이스백을 여는 순간 발생하는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다. 외관으로 알 수 있는 최대치를 보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 판매자의 동의하에 무브먼트를 열어본다. 명품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동시에 시장의 크기도 줄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시장의 축소는 확실하게 느끼고 있다. 그리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기존의 부자들은 시장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파텍 필립이나 리차드 밀, 오드만 피게 시계들의 판매량은 더 나아졌다. 거래가 가장 많은 브랜드는 무엇입니까? 당연하게도 롤렉스, 그리고 파텍 필립과 오드만 피게. 그럼 까르띠에는요? 인기는 많은데 중고로 잘 나오지 않는다. 까르띠에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까르띠에 시계를 좋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까르띠에가 좋아서 사는 것 같다. 그럼 오메가는요? 오메가는 업체나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되기보다는 개인 거래가 위주인 것 같다. 업체 입장에서 프리미엄이 높은 것이 좋습니까? 낮은 것이 좋습니까? 손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유지되는 게 좋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